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 나를 부르기를 잠깐 기다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내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수없이 신발을 신었지만 그날만큼은 발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이 더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부엌을 돌아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차려놓았던 밥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지 않은 된장국 위로 기름막이 얇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가 어긋나 있었는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언제나 밥상을 바로잡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앞치마를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서 있던 내 모습이 유리문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아, 이 얼굴로는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엄마였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살리러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집 사람들은 왜 내가 나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엌불은 항상 내가 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창밖은 회색빛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불빛 아래서 싱크대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국 냄비를 올리고 찬통을 하나씩 꺼내는 일, 손이 먼저 기억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일,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된장을 풀자 특유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골집 부엌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는데 이 집에선 늘 그 냄새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맑은 국 좋아하시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된장을 조금 덜 풀었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늘 심심한 맛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본 맛. 국이 끓는 동안 나는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것, 남편 것, 그리고 내 것. 내 그릇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수저를 놓다가 숟가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짤그랑 짧고 날카로운 소리. 나는 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늘 이유가 필요했으니까요. 숟가락을 다시 씻으며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도 차가운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언제부터인지 내 손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 냄새가 공기를 타고 나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 거의 다 됐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인데도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턱에 서서 국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또 된장이냐? 그 말은 크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두부를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두부가 물컹거리며 갈라졌고 그 촉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제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말에 그런가요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오늘은 바꿔볼게요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꼭 설명을 해야 했고 설명을 하면 결국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말린 채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 밥 먹자.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국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보호하는 말인지 시어머니를 향한 말인지 나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늘 이렇게 맛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맞는지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늘 확인하면서 아침 식탁에 사람들이 하나둘 앉았지만 나는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반찬을 놓고 물을 따르고 의자를 밀어주면서 아무도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도 굳이 앉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자리라고 나는 오래 믿어왔으니까요. 그날도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이 부엌에서의 아침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은 낮과는 다른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기름에 마늘을 볶는 소리, 간장과 고춧가루가 섞이며 올라오는 자극적인 향. 아침보다 손이 더 바빠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기름이 자글거리며 튀었고 그 소리가 괜히 신경을 긁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녁 밥상은 늘 시험 같았습니다. 아침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저녁은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는 늘 평가가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나는 일부러 한 번 더 크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들었다는 증거는 남기고 싶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고기는 너무 짜게 하면 안 된다. 아직 맛도 보지 않은 음식이었는데 이미 결론이 난 말투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불을 조금 줄였습니다. 짜게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식탁을 차리며 나는 접시 하나하나를 맞춰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자리, 남편 자리, 아들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자리를 놓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앉을까 말까? 그 잠깐의 망설임이 왜 그렇게 오래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을 때 식탁 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냄새 좋네. 그 말에 나는 잠깐 웃을 뻔했습니다. 정말 잠깐,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웃음은 숟가락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 집은 왜 늘 이런 양념만 하냐?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TV도 꺼진 상태였고 모두가 듣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본 게 아니라 식탁 위 제육볶음을 본 채로 어머니,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내 입엔 짜다니까 그렇지.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원래 입이 좀 싱거우시잖아. 그 말은 나를 감싸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기준에서 어긋났다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는 제일 아팠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두 숟갈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다음엔 다른 걸로 할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들렸는지. 정말이지 나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늘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나를 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요즘은 말대답도 잘하네. 그 말에 식탁 공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대답이 아니라 그냥 말이었을 뿐인데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하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 말은 어머니를 향한 것도 나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덮으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갈등은 항상 이렇게 사라졌다는 걸. 누군가는 상처를 삼키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밥을 먹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냐고 묻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시작하면 이제는 정말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나는 물을 틀었습니다. 접시 위에 빨간 양념이 서서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내 마음도 이렇게 씻겨 내려간 거였구나.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저녁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발소리도 사라진 뒤에야 이 집은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이 아니라 말이 없는 집. 나는 안방 불을 끄지 못한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반쯤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저녁 식탁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대답도 잘하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말대답이 아니라 그냥 말이었을 뿐인데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늘 넘는 선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고른 숨소리를 내며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깨어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정말이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혼자인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부엌 앞에 섰을 때 낮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도 국 냄새도 빠진 텅 빈 냄새. 싱크대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방울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내 자리. 그 위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나무 촉감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한쪽에 놓인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벗지 않고 있던 것. 나는 그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끈이 조금 해져 있었고
김치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 흔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이 앞치마처럼 나도 이 집에 너무 오래 묶여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앞치마를 접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깔끔하게.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조용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갈까? 그 질문이 무섭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할까? 누군가에게 말해볼까? 하지만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았고 설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는데 어둠이 물러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결정을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나가야겠구나. 화를 내서가 아니라 복수하려고도 아니라 그저 이대로 있으면 내가 나를 잃을 것 같아서 그 결심은 눈물도 없이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부엌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잠깐 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한 거겠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이 오면 무엇을 챙길지 머릿속으로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오래 미뤄둔 선택이라는 걸. 집을 나왔을 때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늘 같은 동네였는데도 마치 처음 걷는 길처럼 발걸음이 어색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 정해두지 않았는데도 몸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는 쪽.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혹시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엄마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도 늘 허락을 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여러 번 말을 삼켰습니다. 괜찮다는 말, 잠깐만 있다가 갈게라는 말, 아직 하지 않은 말들이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놀람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 나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얼굴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와도 될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작게 나왔는지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은 내가 알던 딸의 집보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괜히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딸은 물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마실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내 손을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도 묻지 않던 걸 이 아이는 늘 먼저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좀 쉬고 싶어서.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 며칠이든 아니 더 있어도 돼.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며칠이든이라는 말보다 더 있어도 되라는 말이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딸이 끓여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 편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전화할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존중하는 침묵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도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딸이 전화를 건 건 아침이 조금 지난 뒤였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딸의 집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국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어릴 적 딸에게 먹이던 아침들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지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 있어. 딸의 말에 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딸은 잠깐 나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있어.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냄비를 끄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피하고 싶던 순간이 결국 왔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나왔는지 진짜 모르겠어? 잠시 침묵. 그 침묵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이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한 번이라도 자기 얘기 제대로 한 적 있어? 그 질문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일을 진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정확히 쳤습니다. 딸은 문을 열고 나와 내 앞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한 얼굴. 엄마, 나 그 얘기 이제 해도 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는 아직도 엄마가 그때 괜히 이를 키웠다고 생각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나도 되도록 잊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그 집에서
아직 며느리라는 자리가 몸에 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어머니는 내가 끓인 국을 한 숟갈 뜨더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한 거냐?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는 내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냐?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 나는 그 단어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이야기는 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속을 썩여서 그렇다. 괜히 말대꾸를 해서 내가 좀 참았으면 될 일을. 나는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진실을 말하면 이 집에 더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딸의 목소리가 내 기억을 끌어냈습니다. 엄마는 그날 할머니가 쓰러진 게 자기 때문이라고 믿게 됐어.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게 된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엄마, 나중에 알았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이미 병원 다녀온 상태였어. 그 말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 쪽이 안 좋다고 의사가 계속 검사받으라고 했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빠는 몰랐고 엄마한테도 일부러 말 안 했대. 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지 그 말 하나를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자기 감정을 죄처럼 숨기고 살았어. 딸의 말이 하나하나 내 인생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는 게 엄마한테는 살아남는 방법이 된 거야. 나는 그제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아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평생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차례야.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가족이 믿어온 이야기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딸의 집 거실에는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경보처럼 그 소리는 언제나 나를 제자리로 불러들이는 소리였으니까요. 딸은 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받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에는 나를 지켜주는 침묵이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늘 그랬던 그 목소리. 집이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짧은 부정이 왜 이렇게 큰 말처럼 느껴졌는지 어머니가 계속 찾으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피로가 몸 안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얘기 좀 해야겠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인지 회피인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꼭 가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용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미룰 수 없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환한 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된장, 약, 오래된 가구 냄새. 그 냄새는 여전히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손에는 내가 늘 챙겨드리던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 그 말에는 걱정보다 책망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듯 어머니, 오늘은 말씀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 말에 남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나는 잠시 바닥을 봤습니다. 그 바닥에서 나는 수십 년을 고개 숙이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어머니 속 썩여서 쓰러지셨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을 꺼내는데 숨이 한 번 더 필요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확 굳어졌습니다. 그 얘길 왜 지금 해? 시어머니의 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 이미 병원 다녀오신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딸한테 들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확히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와서 따질 생각이냐?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냥 제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는지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감정이 다 죄인 줄 알았어요. 말하면 누군가 쓰러질까봐, 또 제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찔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맞다고 했고 제가 부족하다고 믿고 살았어요.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작게 말했다. 난 그런 줄 몰랐어.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 알고 계셨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신 거죠.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쉬운 줄 아느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참았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미워하면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약 봉투를 쥔 채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넌 이제 어쩔 거냐?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나간 건 아니에요. 다만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다시 서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눌러버리는 침묵이 아니라 처음으로 서로의 말을 소화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힘든 말을 모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리기보다 이상하게도 조금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불은 꺼진 채였지만 잠들지는 못한 상태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몇 분이었는지 몇 초였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숨소리 하나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고 있니?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도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초가 지나고서야 나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짧은 대답에 문 너머의 공기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는 문턱을 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방에 들어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좀 들어가도 되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는 그 뜻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내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근처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동안 내가 견뎌온 침묵과는 다른 결의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에는 말을 고르고 있다는 기척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 말.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 말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문장.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모든 걸 결정하던 손이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내가 처음 보는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보다 숨을 더 오래 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받고 사는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사과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흘러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하셨잖아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나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내 얼굴을. 나는 내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나온 솔직한 말이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이 방 앞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도 들어가도 될까? 그 물음이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말하지 못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쪽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말도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쌓아두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랑 내 사이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제일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 말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나온 남편의 책임이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나한테 무서워졌니?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날 이후로 그날부터 저는 제 감정이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그 말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그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웃고 참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게 저한테는 살아남는 방식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붉어짐은 분노가 아니라 후회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한테 그대로 씌운 것 같구나.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화해는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해서 생긴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처음으로 자기 것처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울지도 크게 끌어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을 때도 있었고 짧은 말이 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처음으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올 때 나는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말들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 밥솥, 가스레인지 늘 있던 자리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나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나와 계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어서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그 말이 명령도 평가도 아닌 그냥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바닥의 온돌이 발바닥으로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괜히 마음을 풀어놓게 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나 할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은 말.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끓이는 미역국, 나는 그게 좋더라. 그 말에 나는 손에 쥔 미역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좋다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나는 물에 불린 미역을 조심스럽게 헹구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역이 물속에서 부드럽게 풀리는 소리,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냄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 도울 거 있을까? 그 질문이 이 집에서는 처음으로 들리는 질문 같았습니다. 마늘 좀 다져줄래요? 나는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질이 서툴렀고 마늘이 고르게 다져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과 손주가 도착했을 때 부엌은 이미 국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기름에 볶은 미역 향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졌습니다. 와, 냄새 너무 좋아. 딸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꾸며낸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식탁을 차릴 때 나는 내 자리를 마지막에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옆, 남편 맞은편,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앉아서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미역국이 식탁 가운데 놓이고 김치와 나물, 계란말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이상하게 단정해 보였습니다. 다 같이 먹자.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은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짜지도 않고 딱 좋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늘 그렇게 끓였어요. 그 말에는 서운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그 말은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손주가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흘리자 모두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에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었구나.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큰 이야기는 없었고 날씨 이야기, 아이 이야기 같은 사소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사소함이 그날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화해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같이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일이라는 걸.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나는 앞치마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굳이 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나의 시간이라고. 그날 우리는 다 같이 웃으며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남을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이 나이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자기 마음을 접어두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라지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그저 침묵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집을 나선 날은 분노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기적처럼 모든 갈등이 한 번의 사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늦어서,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이 화해는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이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로의 인생을 처음으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에서 바라보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족의 풍경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김치, 나물, 아주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먹는 얼굴은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얼굴, 미안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얼굴, 그리고 그래도 같이 살아보자는 조심스러운 웃음. 그 웃음은 젊은 날의 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한 바퀴 돌아 겨우 도착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부엌에서, 식탁 옆에서 혹은 가족 모임 한켠에서 자기 마음을 삼키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 참으면 되지.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죄가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한 장면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충분히 이해받아야 할 사람이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늦게라도 같은 밥을 웃으며 먹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앉아 같이 숨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